당시에는 아찔했던 상황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고 헛웃음까지 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때문에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요. 동네 창피해서 어디다가도 쓰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어 이 게시판에 한번 써봅니다. 딱 작년 이맘때쯤 일어난 이야기 같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사랑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저희 남편이 장남인데다 지역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남아 선호 사상도 정말 심합니다. 어머님은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소중한 존재가 본인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누이들과 평생을 차별하며 저희 남편을 키워왔습니다.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경이 너무 지겹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던 건지 남편은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더 독립적으로 자라며 본인 여동생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던 마음 따뜻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난 딸들 입에 들어가는 밥 한 톨이 아까워. 전부 우리 아들 입에 들어갈 것들인데 저것들이 뺏어 먹는 것 같다니까 아주. 어머, 어머님, 다 똑같은 소중한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낳으신 딸들이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들인데 난 왜 그렇게 딸들이 미운지 몰라. 그저 우리 아들이 최고지. 그런 식으로 대놓고 아들 사랑을 표현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누이들은 일찌감치 질리고 질려 20살 되자마자 독립하고 연 끊다시피 하며 살았대요. 엄마라고 다 같은 엄마가 아니니 시누이들도 애초에 엄마의 사랑을 포기한 불쌍한 딸들이죠. 그래도 오빠인 제 남편이랑은 아주 사이가 좋고 저도 그런 시누이들이 불쌍하고 딱해서 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누들도 저를 따르고 큰언니 대우를 해줘요. 저도 그런 시누들이 마냥 예쁘기만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빼고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달래도 보고 크게 화를 내보기도 해도 사람이 쉽게 달라질 수 없듯 어머님의 아들 편에도 결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저희 막내 신우가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초기라 항암 치료도 없이 바로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암이잖아요. 가족 중에서 제일 어린 막내 신우가 암에 걸리니 저희 남편도 어찌나 속상해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놀란 맘에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소식 들은 시어머니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요새 갑상선암 많다는데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다들 유난을 떠는 거야. 수술로 떼어내면 그만이지. 아들은 신경 쓸 거 없어. 이러더라고요. 갑상선 암 수술을 받는 본인의 막내딸 건강보다 그걸로 신경 쓸 아들 걱정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일로 막내 신우는 시어머니를 다시는 엄마로 생각하지 않겠다며 장례식에도 안 갈 거라고 울고불고 절연을 선언했고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라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일로 남편 역시 본인 어머니에게 크나큰 실망을 했고 세상에 아들만 보이는 듯한 어머니의 태도에 너무너무 질린 나머지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제야 울고불고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셨습니다. 내가 다신 안 그러마. 그래, 네 말대로 딸들도 살펴보고 그러마. 알았다, 알았어. 하시며 미안하다고 비시더군요. 남편이 조건을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만 좀 구박하셔요. 엄마도 며느리 입장이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래? 내 와이프는 내 종노릇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내 배우자야.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이고 나도 와이프를 보호하고 챙겨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와이프한테 나 챙기라고 간섭 좀 하지 마. 엄마, 그거 다 이혼 사유야. 아들 인생 더 망치기 싫으면 그만하시라고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이제 조심하마. 그러니까 제발 얼굴 안 보이고 연락 안 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아다오. 내가 우리 아들 없이 어떻게 사니? 엄마, 에휴. 그렇게 어찌저찌 상황이 마무리되고 시어머니는 대놓고 딸들과 며느리는 무시하지 않으려 했지만 속내가 어디 쉽게 바뀌겠어요?
아들이랑 연 끊어질까봐 그런 척하고 사는 거죠. 그걸 모르는 저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년 지내고 있었죠. 크고 작은 일들이 역시나 있었지만요. 그러던 와중 저희 남편이 혈중 지질이 높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나이에 비해 건강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심각한 수치도 아니었는데 어쩌다 사실 알게 된 어머님이 세상 끝난 듯 우시며 아들 건강이 나빠졌다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 원인을 또 저한테 미루시며 제가 남편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며느리 탓을 하려 하시더군요. 역시나 그 성격 어디 못 간다고. 이러다 남편이 큰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저는 아주 죽일 죄인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 건강이 더 안 좋거든요. 저는 위궤양도 있고 자궁의 질환도 있어서 반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하며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픈 건 또 제 탓이라 하십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야 남편을 잘 보필하는데 그 반대가 되어서 남편이 저를 조금이라도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어머님은 너무너무 싫으신 거죠. 이래도 제 탓, 저래도 제 탓. 어머님은 아무래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바뀌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본인 아들의 건강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좋다는 한약이나 음식 재료들을 사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시더라고요. 무슨 가시오가피인지 뭔지 약재를 가지고 오셔서는 이걸 다려 먹이라고 하시질 않나. 그래서 먹이고 있더니 다시 다른 재료를 가지고 오셔선 이걸로 바꾸라 하시질 않나.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병원에서 지어준 약만 열흘 정도 먹으며 관리하면 되는데 어머님은 어디서 무슨 말을 잘못 들으신 건지 자칫 까딱했다가 남편이 갑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면서 저더러 24시간 남편을 케어하고 잘 해주라 하더군요. 무슨 심근경색이랑 헷갈리신 건지 저랑 남편이 그런 거 아니라고 잘 설명해드려도 이미 흥분하신 어머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또 엄청 화를 냈죠. 그제야 알겠다면서 수긍은 하셨지만 어머님의 아들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봄이 완연한 어느 따뜻한 오전,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당장 나갈 채비해라. 네? 어머님, 저 산부인과 검진 가는 날인데요. 검진? 뭐 괜찮겠지. 맨날 괜찮다고 의사가 말해준다며. 아니, 그래도 추적 관찰 중이니까요. 약도 타와야 하고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하고 급하다고. 병원은 다음 주로 미루고 너 당장 차 끌고 우리 집 와서 나 좀 데리고 어디 좀 가자. 그렇게 다그치듯 저를 부르시길래 정말 급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차에 타신 어머님이 어떤 주소를 제게 내미시더니 여기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여기가 어디냐 물으니 야생 두릅이 많은 곳이라고 어머님 친구분이 알려주셨답니다. 남편 현재 있는 질환에 두릅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머님은 널리고 널린 개두릅이나 땅두릅 말고 산에서 나는 야생 산두릅을 캐서 아들 입에 넣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야생 두릅을 따러 가려고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 병원도 미루고요? 지금 따야 해. 두릅은 하루만 지나도 활짝 펴버린다고. 아니 어머님, 시장에 널린 게 두릅인데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저더러 사오라고 하시면 되죠. 으이구, 네 남편 먹일 거라고. 그리고 밭에서 나는 거랑 산에서 따는 야생 두릅이랑 그 효능이 얼마나 천지 차이인지 아니? 너한테 설명해서 무엇하겠니? 지 남편 건강에 관심도 없어서. 어머님,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튼 빨리 여기로 가봐. 그렇게 닥달하듯 채근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그 주소를 내비에 치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분 걸려 도착하니 웬 야산이더라고요. 어머님은 목장갑과 모자 같은 걸 저에게 건네주시더니 빨리 따자고 앞장서서 산에 오르시더군요. 그 산이 누구 산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채취하면 불법인 걸 알고 있기에 저는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잔말 말고 빨리 두릅나무나 찾아보라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미 산에 온 걸 뭐 어쩌겠어요.
풀숲을 헤쳐가며 야생 두릅나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 와중에 뾰족한 나뭇가지에 긁혀 얼굴에는 상처도 나고 발목도 살짝 접질리기도 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멀리서 야생 두릅나무 무더기를 발견하고 저한테도 빨리 오라고 채근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땄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정신없이 채취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 쉬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무슨 빨간 나뭇가지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버섯 같기도 하고 고사리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걸 하나 따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모양을 비교해 봤는데 야생 녹각 영지버섯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영지버섯이 덜 피면 약간 나물같이 생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영지버섯 발견했다고 했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선 저에게 막 달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손에 있는 걸 확 빼앗아 어머님 주머니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어딨냐고 물으시곤 그 자리에 피어있는 영지버섯을 전부 다 캐시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나 많이 다 가져가시려고요? 그래, 이거 다려서 아범 주자. 어머님, 이것도 애들 아빠 주시려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쩜 그리 아픈 딸이랑 며느리 생각은 하나도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제가 불만을 토로하자 어머님이 그제서야 민망해 하시며 아니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 영지버섯이 자궁에도 좋다고는 하더라. 내가 어디 아들 생각만 했겠니? 너한테도 좋으니까 이렇게 따온 거지. 너 가져다가 베란다에 말려놔라 하시며 아까운 거 건네주듯 영지버섯 뭉텅이를 저에게 건네주시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할 텐데 제 병원 검진까지 미루게 하시고 여기 와서 본인 아들 줄 두릅이나 따게 하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보란듯 영지버섯을 제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네, 제가 잘 다려 먹을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되게 찝찝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어머님이 큰솥 가득 물을 끓여 야생 두릅을 데치시더군요. 그러더니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손을 씻기도 전에 입에다가 막 넣으셨고 남편이 기겁하며 또 왜 그러냐고 싫어하더군요. 어머님은 제가 두릅을 하나라도 더 먹을까봐 연신 가자미 눈을 해가며 남편 입에 계속 밀어 넣으셨어요. 남편은 먹기 싫다며 짜증내고요. 그 꼴 보니 웃겨서 피식 웃으며 베란다에 오늘 따온 영지버섯을 잘 펼쳐 말려놓았죠. 그렇게 어머님과 저녁까지 먹고 댁에 모셔다 드리고 잠에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애들 학교를 보내고 청소를 하다 보니 어제 말려놓은 영지버섯이 생각나서 앞 베란다에 갔어요. 그런데 어제 말려놓은 버섯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분명 제가 잘 펼쳐놨거든요. 이상해서 애들이랑 남편한테 문자로 물어보니 다 못 봤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제가 먹을까봐 어머님이 몰래 가져가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러고도 남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전화해서 여쭤보니 어머님이 능청스럽게 모른다고 발뺌하시더라고요. 너희 집에 쥐 있는 거 아니냐? 쥐가 다 가져가 먹어버렸나 보지.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쥐는 무슨.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 심부름이 있어 시댁에 잠깐 들러 저녁까지 먹고 집에 오겠다 하더군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들어온 남편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디 안 좋아? 식은땀도 흘리는 것 같고.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 집에서 밥 먹은 게 체했나? 두릅을 너무 많이 먹었나? 그게 아직도 있어? 며칠 지났으면 상했을 텐데 아까워서 먹이셨나? 아이 그런가? 먹었을 때는 별 냄새 안 났는데. 아무튼 속도 안 좋고 어지러워서 나 좀 일찍 누울게 하더니 남편이 쓰러지듯 자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애들이 등교를 하고 남편 출근 시간이 되었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어나. 출근해야지. 하고 남편을 깨우는데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고 식은땀에 이불이 젖을 정도였습니다.
보니까 안색도 하얗게 질려있길래 저는 정말 남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엉엉 울며 119를 불러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서 바이탈 측정하고 피 검사하고 CT 찍고 우왕좌왕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의사가 검사 결과 수치를 보고 급성 백혈병 증상 같다며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 멀리 병원 입구에서부터 대성통곡을 하며 뛰어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쓰러졌어? 응? 모르겠어요. 어젯밤부터 안색이 안 좋았어요. 그 말에 어머님이 주저앉아 우시고는 담당 의사는 저에게 어제 남편이 뭘 먹였냐 하는 일이 방사능과 접촉할 만한 일이냐 등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저녁에 남편이랑 뭐 드셨냐고 여쭤서 어머님이 소불고기랑 김치전 등 먹었다고 기억을 더듬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의사가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혹시 남편이 평소에 먹는 한약이나 다려 먹는 물 같은 거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최근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저는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슬그머니 제 옷깃을 잡으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영지버섯을 다려다가 어제 아들한테 줬다.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영지버섯이요? 아, 그거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맞죠? 아무튼 그거 달인 물을 남편에게 먹이셨다고요? 제가 어머님께 큰 소리로 반문하자 옆에 있던 의사가 적극적으로 다가와 캐 물으시더군요. 어떤 버섯이요? 영지버섯? 혹시 빨갛고 좀 기다랗고 뿔같이 생긴 거 맞습니까? 이러시길래 제가 산에서 본 그 버섯 찍은 사진을 의사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시며 최근 이런 사례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여쭙자 이거 영지버섯 아니에요. 붉은 사슴뿔 버섯이라고 맹독 갖고 있는 거예요. 독버섯을 먹이신 거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이 혼절하듯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붙잡고 얼마나 먹이셨냐고 여쭙죠. 그랬더니 한 줌 쥐어서 큰 솥에 한가득 우려낸 걸 냉장고에 넣었다가 남편 주셨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맛이 이상하다면서 한 모금만 먹고 정수기 물만 먹었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남편이 안타까워서 2리터짜리 빈 생수병에 그 영지버섯 달인 물을 한가득 넣어 남편 트렁크에 넣어주셨다고 하네요. 회사 가서 먹으라고요. 결과적으로 남편은 한 모금 겨우 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버섯이다 보니 남편에게 바로 증상이 나온 겁니다. 남편은 혈액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오고 정신도 잃은 상태로 중환자실에 실려갔고 그렇게 2주 정도 의식을 잃은 채 치료를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바이탈이 낮아져 진짜 몇 번이나 초상 치를 뻔했어요. 그 바람에 어머님도 몇 번이나 기절하시다시피 우셨고요. 남편이 다시 깨어났을 때는 온몸의 피부가 거의 벗겨져 있었고 눈도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장까지 내려와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일시적인 증상이었는지 한 달 정도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받으니 거의 회복이 되긴 했지만 각종 약물 부작용으로 간 수치가 급상승해서 남편의 입원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6개월 정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퇴원했지만 몸이 완전히 축나서 남편은 회사에 휴직계도 내고 집에서 쉬게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미안해서 죽고 싶다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며느리가 혹시라도 몸에 좋은 거 먹을까봐 몰래 가져온 그 버섯이 독버섯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 내 소중한 아들한테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에 어머님은 죄책감을 크게 느끼셨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알고 어머님한테 엄청 화내더군요. 어머님은 결국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어긋난 아들 사랑에 결국 아들을 해치게 된 결과를 낳은 거예요. 까딱하면 제가 그리고 저희 아이들까지 죽을 뻔한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어머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어머님은 마침내 본인이 잘못 살아서 아들이 죽을 뻔했다고 지난날이 죄스럽다며 반성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그렇게 1년 정도 잘 요양하고 운동도 하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듬성듬성하긴 하지만 이렇게 살아 숨쉬고 걷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늘에 감사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선 모진 말씀도 안 하시고 딸들도 잘 챙기시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도 많이 미안해 하셨고요. 본인 잘못으로 제가 한순간에 과부될지도 모르는 아찔한 순간이었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너무나 미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이 먹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드디어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셔서 신우들이 조금은 행복해진 것 같아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도 참 어머님답다 싶은 게 어떻게 그 버섯 달인물을 한 모금도 안 드셨을까요? 저라면 한 컵 정도는 먹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당신 입에 들어가는 그 한 모금마저 아까워 모두 소중한 아들에게 내어주시려 했던 거예요. 어머님께 아들이란 존재는 대체 어떤 걸까요? 아무튼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아들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 4년차 정도면 제 주변을 보면 시어머니와 사이 좋은 집들이 많던데요. 저는 저희 시모와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소름 돋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집에 있어도 가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필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그럼 제게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부터 그놈의 순서 하면서 제가 아이를 늦게 갖길 원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이 남편보다 10살이나 많은데 아직 아이가 없으세요. 손윗 형님은 그런 아주버님보다 2살이나 더 많으신 연상이시고요. 그런데 저희 시댁이 좀 가부장적이고 고리타분한 집안이라 그런지 동생인 저희가 먼저 아이를 가지면 순리를 어긋나는 일이라며 저희에게 시조카 생기기 전까지 무조건 피임하라며 낯뜨거운 말씀을 상견례 때 하시더라고요. 경악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그게 무슨 결례되는 이야기냐며 따졌고 그 바람에 양가간 다툼이 생겨 파혼할 뻔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이미 식장도 다 예약하고 청첩장도 다 뿌린 마당에 파혼이나 결혼식을 미룰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고 저희 친정 아빠가 나서서 저에게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 절대로 주지 말라는 약속받고 식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나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는 아이를 무척 좋아해요. 저도 30이 넘었기 때문에 어서 아이를 갖고 싶었고 결혼하자마자 엽산 먹으면서 임신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제가 당연히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 임신 준비해요. 갖게 되면 무조건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너무 서운해는 마세요. 아직 젊은데 뭘 벌써 임신을 하고 그러냐? 네 형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네 생각해서 아이 늦게 가지라고 하는 거야. 여행도 다니고 할 거 더 한 뒤에 아이 가져라. 네 형님보다 늦게 가지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응? 어머님,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어머님도 포기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결혼했으면 아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저희는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세요? 네가 싫다면야 어쩔 수 없긴 한데 나는 말했다. 순서를 지켜야지만 1,000만 원을 줄 거야. 네 산후 조리비도 내줄 거고. 어머님, 어머님께 돈 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닌데요. 그러면 제가 형님보다 먼저 아이를 갖게 되면 아무것도 안 주실 거란 말씀이세요? 아니, 제가 당연하게 받고 싶단 이야기가 아니라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저도 좀 서운하네요. 요즘 며느리들은 이렇게나 제 할 말 다 하고 그러니?
좌우지간 도리와 순서를 지켜야 하는 법이야. 우리 집안은 상놈의 집안이 아니란 말이다. 대대로 순리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을 뿐더러 첫아들 손주한테 양산에 있는 땅이랑 산 물려주는 건 우리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법칙이다. 그걸 어기면 나도 우리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고 너한테도 실망할 게다. 어머님, 아니 어떻게 그래요? 아니 그리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는 거면 형님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저희 보고 기다리라고만. 그러자 시어머니가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내가 난임병원 등록해준다고 해도 안 가더라. 그럼 니들이 책임지고 아주버님네 설득해서 병원 다니게 해라. 아무튼 너희가 먼저 임신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외면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을 때 일어난 대화라 더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좋아 내가 한 결혼이고 내가 정한 가족 계획이 다 있는데 어째서 이 집안의 규율대로 아이도 못 갖는 거지? 하는 생각에 서러워졌고 그 바람에 남편만 잡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는 것에 큰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무시하면 돼. 아이 생기는 대로 낳으면 되지. 우리 엄마 말을 뭘 신경 써.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가 형님보다 먼저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비도 안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조부모 사랑도 못 받고 자랄 거 아니야. 우리 아이 축복받으며 태어나야지. 그게 뭐야. 낳으면 다 예뻐하시게 되어 있어. 우리 집이 좀 그래. 조상 대대로 장손주한테만 무슨 산을 준다 어쩐다 그런 게 있긴 한데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나 돼? 그리고 우리 형은 거의 딩크야. 아이 안 들어서니까 그냥 포기하셨다고. 그래서 병원도 안 다니시는 거야. 설득해봤자 소용없어. 여보도 그냥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자기가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아, 정말 스트레스 받아.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은근히 마음 한구석이 내내 불편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 친구들은 아이 돌잔치를 하거나 하나둘 임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왠지 저도 모르게 조급해졌고 또 아이도 낳고 싶은 열망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반찬이랑 손만두를 주시러 오신다더군요. 원래는 그런 음식 잘 안 해주시는 분인데 웬일로 오신다고 하셔서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펼치신 가방 내용물을 보니 반찬은 없고 만두도 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두 쏙밖에 없더라고요. 응, 너랑 만두 빚으면서 얘기나 좀 하려고 만두 쏙만 가져왔지. 집에 밀가루 있지? 네? 아, 네, 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두를 빚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만두 빚으시는 내내 또 아이 늦게 가지라는 말을 하시길래 너무 짜증이 나던 차였습니다. 그때 만두를 찌려고 냄비를 꺼냈는데 보니까 면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이건 면보가 꼭 있어야 한다며 저보고 밖에 나가서 사오라고 하시기에 알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면보 파는 곳이 별로 없어서 밖에서 30분을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 어머님이 이미 만두를 찌셨더라고요. 어머님, 면보 없이 찌면 안 된다고 하시더니 벌써 찌셨어요? 응, 내가 면보를 챙겨와 놓고 까먹었나 보더라고. 가방 안에 있더라. 너만 괜히 고생시켰어. 어머님, 그럼 전화를 하시죠. 깜빡했다. 그렇게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무튼 어머님과 만두를 만들었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만두국을 해서 먹고 어머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씻고 자려고 서랍장을 여는데 이상하게 제 속옷 정리한 게 흐트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약간의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속옷을 색깔별로 그리고 기능성 소재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좀 뒤죽박죽 엉켜 있어서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이 내 속옷 정리했어? 아니,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생각하던 찰나 오늘 집에 어머님만 두고 30분 정도 외출했던 게 떠오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 작은 아들네 어떻게 정리하고 사나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애써 찝찝함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그렇더군요. 그렇게 씻고 잠을 청하는데 남편이 제 속옷을 좀 들춰보더니 이게 뭐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빨간 실 같은 걸 쭉 들어 올리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 붙어있지? 하며 떼어내는데 보니까 제 팬티에 아예 꿰매져 붙어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순간 침대에서 내려와 속옷 정리함을 뒤져보는데 제가 자주 입어서 조금 해져 있는 것들마다 다 빨간 실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속옷의 3분의 1 정도? 보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뭐지? 설마 어머님이 그랬다면 왜 이렇게 한 거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에이, 그냥 다른 빨간 옷이랑 같이 세탁하다가 올이 붙었나 보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가? 아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면서 그 기분 나쁜 빨간 실을 다 쪽가위로 끊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 찝찝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의심되긴 했지만 뭐하러 속옷마다 빨간 실을 달아 놓겠냐고요. 물증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뒤 남편이랑 떡볶이를 해먹는다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남편이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다가 하는 소리를 내더군요. 이게 뭐지? 여보, 찬장에 왜 이런 걸 두었어? 하고 그 물건을 가져와 보여주는데 저는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가락만한 사람 인형 같은 게 빨간 실로 칭칭 동여매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이게 뭐냐며 소름 끼쳐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새 아파트라 그 전에 누가 살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엌 쪽은 누가 만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름 끼치는 인형이 찬장, 그것도 구석에 떡하니 있다니 너무 놀랍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번에 제가 집 비울 때 어머님이 한 집 같아서 제가 남편 시켜 전화 걸어보게 했습니다. 남편이 담담히 통화를 하더니 시어머니는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모른다고만 하신다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긴 했죠. 그 인형은 남편이 혹시 몰라 가지고 있으라는 걸 제가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기분이 나빠서 바로 버려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 볼 때마다 괜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심증뿐이니 대놓고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몇 주 뒤 시어머니가 또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제 생일이기도 하고 남편도 승진해서 축하 파티 열어주신다고 저희 집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또 자꾸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케이크에 초를 안 가져왔다며 저보고 가져오라고 하시질 않나? 배가 아픈데 소화제 좀 사와 달라고 하시질 않나? 그런 부탁을 남편 아닌 저에게 콕 집어 사와 달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자기가 가겠다며 일어나도 너는 할 거 있어. 이따가 식탁 좀 같이 옮기자. 하시며 남편은 힘쓰는 일 해야 한다며 기어코 저를 밖으로 내보내시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2번이나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파티를 하고 시부모님 배웅까지 한 후 잠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 속옷까지 뒤졌는데 역시 별 다른 거 없었고요. 제가 예민해졌구나 싶어서 고개를 흔들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드디어 제가 임신을 했어요. 입맛도 없고 자꾸 눈물도 나고 생리전 증후군이랑 비슷하면서 몸이 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길래 임신 테스트기 사서 해봤는데 2줄이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일단 친정에 알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뛸 듯이 기뻐했고요. 다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실 알리면 100%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이 먼저 말해놨더라고요. 당신은 그냥 행복해 하기만 하고 건강하게 태교 잘해. 우리 어머니 때문에 괜한 걱정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마. 이러더군요. 정말로 시어머니께 뭐라고 잘 단돌이 해놨는지 시어머니가 웬일로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뻐하는 기색은 없으셨지만 저는 사실 시어머니가 지우라 어쩌라 하실까봐 꽤 긴장했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어느 정도 포기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 몸보신 해야 한다며 이것저것 음식을 갖고 저희 집에 오신다 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제가 요가 강사로 프리랜서를 뛰느라 불규칙하게 외출하거든요. 강아지가 노견이라 걱정이 되어서 새로 홈 CCTV를 달았어요. 거실이랑 저희 강아지가 자주 가는 드레스룸, 총 2군데 달아놨고 인테리어 해치는 거 싫어서 하얀색으로 골라 달았더니 처음에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얘기를 해야 방범 카메라가 있구나 아시는 정도?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에 CCTV 있는 거 모르셨고요. 저번까지는 없기도 했을 뿐더러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이 집에 오신다고 하는데 저는 요가센터에 가봐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빈집에 좀 계시라고 안내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뒤에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이미 가시고 없더라고요. 전화해보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버스 타고 가셨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어머님이 잘 정리해놓으신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꺼내보니까 율무 팥죽이랑 율무 밥이랑 또 무슨 샐러드 같은 것도 있었는데 한약재 같은 게 뿌려져 있는 토핑이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여쭤보니 몸에 좋은 거다. 상하기 전에 잘 챙겨 먹어라 하시며 급히 끊으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율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약 냄새나는 쌍화탕도 잘 안 먹는 입맛이라 별로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줬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그날부터 설사를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도 다녀왔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평생 문제없던 혈압이 엄청 내려가 있다면서 약을 지어왔더라고요. 그냥 승진하고 나서 일하느라 바빠졌기에 생긴 단순 증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 오셨다 간 이후로 매일 카톡이랑 전화를 하시며 저보고 그 음식 잘 먹었냐고 계속 물으시더군요. 솔직히 남편한테 줬다고 말씀드리기 죄송해서 그냥 잘 먹었다고만 말씀드리니 몸은 괜찮냐 물으시는데 제가 임신해서 몸이 괜찮은지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꼭 떠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사람이 느껴지는 본능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아이 둘 있는 친구랑 전화를 하다가 얼마 전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음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얘, 임신하면 율무 절대 먹으면 안 돼. 너 그거 몰라? 아니, 너희 시어머님도 아실 텐데? 율무? 왜 먹으면 안 되는데? 야, 인터넷 쳐봐. 금기사항이야. 흔하지도 않은 율무로 음식을 해다 주시는 게 이상하다 했어. 어머님 너 유산하라고 일부러 주신 거 아니야? 너 형님보다 애 빨리 가지지 말라고 노심초사 하셨다면서. 예, 설마. 친구와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CCTV를 확인해서 돌려봤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왔다 가신 날이요. 보니까 제가 나가고 얼마 안 있다 어머님이 들어오셨고 오시자마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시더니 부엌으로 가서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으시더라고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거실이며 부엌이며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며 살피시는 게 보였습니다. 부엌 쪽은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칼집이랑 밥솥 있는 쪽을 막 살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안방 쪽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이후로는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안방 쪽에 한참 들어가 계시더니 20분쯤 뒤에야 나오셨고 옷을 탁탁 턴 다음 현관을 열어 나가시더군요. CCTV 확인하자마자 바로 어머님이 살펴보신 부엌 쪽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칼집 밑에 무슨 부적이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던져버렸고 밥솥 쪽도 살펴보니 그 밑에 저번에 봤던 그 손가락만한 인형이 또 빨간 실로 동여매진 채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 걸어 울고불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본인도 경악하면서 자기가 알아보겠다 하더군요. 그렇게 저녁에 들어온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시어머니가 직접 와서 사과할 거라고 하길래 그게 무슨 뜻이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어 말하는 남편의 놀라운 말. 엄마가 친한 무당이 있는데 거기서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오신 모양이야. 우리 애기 떨어지라고 글쎄.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괜찮아? 너 충격받을까봐 더 얘기 못하겠어. 뭔데? 빨리 말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주저주저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임신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고 나서 사실은 엄청 노하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제겐 말하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이건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면서 무조건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난리를 치시는 걸 남편이 화를 내며 뭐라고 했고, 기가 죽으신 어머님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아이가 떨어지게 하고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친한 무당에게 찾아가 제 뱃속에 아이가 없어지도록 부적이랑 인형 같은 걸 받아와 저희 집에 갖다 놓으신 거라고.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안 놓여서 임신했을 때 먹으면 유산한다는 율무랑 한약재 같은 걸 어디서 불법으로 가져오셔서는 저 주신답시고 음식에 넣은 겁니다. 그 재료는 알고 보니 출처 불분명한 약재였고 장기적으로 먹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재료였다네요. 남편이 설사했던 것도 그 이유였고요. 그리고 제 속옷에 붙어있던 빨간 실이랑 찬장에 있던 인형 역시 그것도 시어머니가 한 짓이랍니다. 그렇게 하면 임신이 안 된다는 속설이 있어서 저번에 저 만두 때문에 면보 사러 갔을 때 그렇게 다 달아 놓으신 거라고. 얘기 듣자마자 현기증이 날 정도로 충격 먹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진짜 너무 열받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사실은 저희 친정에게도 알려져서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엄청 따지셨습니다. 양가 간 큰 싸움이 되어버렸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하러 오신다더니 결국 안 오셨어요. 사실은 저에게 미안해하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제가 먼저 약속을 어겼다고요. 너무 어이없고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저는 어머님이랑 대면하기도 싫고 목소리 듣기도 싫긴 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대판 싸웠고 결국 연 끊고 살기로 얘기가 됐답니다. 아이 낳아도 절대로 안 보여주겠다고 선언하고 나와버렸대요, 남편이. 남편도 그런 어머니에게 너무 질리기도 했고 저한테 무지 미안해 했거든요. 시아주버님네도 뒤늦게 사실 알고 찾아와 본인들 때문에 되려 저만 피해봤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아이 포기한 거 시어머님이 아시면 뒤로 넘어가실 것 같아서 말 못했는데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무슨 죄겠어요. 그런 못된 맘을 먹은 시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 주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잘 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선 다시 저에게 사과하겠다는 빌미로 슬금슬금 연락하려 하시고 남편에게도 용서해달라 하셨다네요. 그런 시어머니를 남편이 칼같이 쳐내 절대로 못 본다고 큰소리 쳤더니 시어머니가 엉엉 우셨다더군요. 나중에 형님에게 듣게 된 사실로는 시어머니가 제 속옷도 하나 훔쳐다가 형님 옷장에 넣으셨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임신복이 형님에게 갈 거라나 뭐라나. 진짜 소름 끼쳐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지. 시어머니는 지금쯤 후회하셨을까요? 이렇게 예쁘고 건강한 아들 얼굴을 보면 시어머니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